오빠, 응? 내 친구가 응. 어린 고양이를 데려왔대. 응. 근데 눈을 잘 못 뜨고 아파한대. 응. 눈병 걸린 거야? 아, 이게 어린 고양이라서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질환 상태가 있는데, 뭐 사실은 단순히 눈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문제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 고양이라고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바이러스성의 각결막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통은 뭐 길고양이였던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양샵에서 데리고 온 경우에도 여러 고양이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그 생활 환경이 입양이 되면서 바뀌는 상황에서 뭐 스트레스 받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뭐 보호자분들께서 눈병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결막이 많이 부어 있다든지 아니면 각막에 상처가 생겨 있다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흰자가 많이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눈곱이 많이 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파서 눈을 잘 못 뜨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바이러스성 각결막염이라고 했는데 그럼 음. 밖에서 옮아온 거야? 실제로 이제 밖에서 옮아오는 경우들이 주류를 이루는 거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출산을 하는 경우에 모체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한테 바로 옮아지는 경우들도 있지. 근데 이제 면역력이 좋은 성묘면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을 텐데, 면역력이 좋지 않은 어린 개체들의 경우에서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떻게 돼? 사실은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약에 대한 사용이 적절하게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신제제에 대한 사용이 필요해서 이제 보통은 먹는 약, 내복약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해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이제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 제제에 대한 사용이 필요하고, 뭐 저만을 하는 안약의 경우에도 이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 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어. 실제 이게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는 소염제에 대한 사용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소염제는 득보다는 실이 조금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에 굉장히 주의를 좀 하기는 해야 되지.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각결막염이 생겨? 보통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 유사한 증상들을 보였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검색이 많이 되기는 할 텐데, 그 헤르페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병원체라고 보면 되겠고,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병원체들로는 뭐 칼리시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인플루엔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병원체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진단을 하기 위한 PCR 검사가 상업적인 랩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음,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을 보일 때 과연 어떠한 병원체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PCR 검사를 진행해 볼 수 있어. 음. 근데 이 바이러스들은 안과 증상 말고 다른 증상도 같이 동반하기도 해? 병원체들을 좀 구분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실제 사용해야 되는 약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눈의 증상 말고 다른 증상을 같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조금씩 달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의 증상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제 심한 경우에 호흡기 증상도 동반을 해서 예를 들면 재채기를 한다든지 콧물을 흘린다든지, 단순히 콧물을 조금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화농성의 찐득하고 노란 어떤 화농성 분비물들을 동반하는 경우, 심하면 폐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잘 조금 확인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구강에도 염증이 조금 생길 수 있어. 입 안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이제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잘 먹어서 성장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같이 애로사항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약간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음.
애 사람 애기 엄마로서 음.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애들도 마이코플라즈마에 걸린 적이 있었단 말이야. 음. 열이 정말 많이 났었어. 음. 근데 보통 엄마들은 열이 나는 거를 통해서 음. 아, 얘가 뭔가에 감염됐구나를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고양이나 강아지는 이렇게 열을 재거나 해서 보호자가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사실 체온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체크 포인트가 되면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당연히 전신적인 컨디션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의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항목이기는 해. 근데 이제 사람에 비해서 약간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체온계를 사용을 해서 항문 음, 똥꼬에다가 음, 체온계를 밀어 넣어가지고 체온을 측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체온 측정 방법이거든. 음,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만져봤을 때 뭐 따뜻한 정도 이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왜냐면 기초 체온이 애초에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이 사람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경우에 만져보면 당연히 따뜻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체온이 높다 낮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항문에다가 체온계를 꽂아야 되는데 맨날 하는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막상 그거를 댁에서 보호자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이제 보통 동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실수로 그걸로 이제 항문을 다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보편적으로 집에서 체온을 많이 재보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 그렇진 음, 않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코플라즈마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병원체들이 실제로 감염이 돼서 전신적 증상을 유발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국소적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눈에 결막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눈곱이 좀 난다든지 그리고 호흡기 증상도 가벼운 재채기라든지 맑은 콧물 나오는 정도 같으면 사실 열이 잘 안 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화농성에 그러니까는 감염이 동반되어서 아주 좋지 않은 극심한 수준의 분비물들이 음, 많이 나온다던가 내지는 전체적인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구토나 설사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체온이 오를 수 있지. 왜냐면 체온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신체가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인 거거든.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계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들을 무찔러서 없애서 몸이 회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인 거거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열이 있다는 얘기는 감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음, 가능하다면 집에서 당연히 체온을 재볼 수 있으면 재보는 게 좋은 거기는 해. 이런 경우에 안약이랑 약으로 치료를 할 경우 치료 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뭐 약을 쓰는 정도에 따라도 다르고 애초에 병원에 처음 내원을 했을 때 상태에 따라도 다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내 경험상 보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눈에 띄게 좋아져. 좋아지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고 조금 고양이가 클 때까지 통상적으로 만 한 살 정도를 음, 성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묘가 될 때까지는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면역력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있다 없다 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 주사도 맞을 수 있어? 사실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나와 있어. 음, 그 중에서 뭐 면역력 증강을 위한 인터페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주사제 형태로 나와서 실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음, 경구 투여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먹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주사를 맞추는 게또 마냥 그렇게 음, 쉽지만은 않아. 물론 그게 어렵지 않은 고양이들도 있기는 한데 병원 자체에 데리고 내원을 하는 행위 자체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 병원에 내원을 해서 따끔거리는 주사를 매번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맞아야 된다라는 것도 고양이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고양이한테 주사를 반복적으로 음. 자주 놓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야. 또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이 질병에 대해? 음, 사실 내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초기에 조금 공격적으로 약물 사용을 빨리 해주는 게 전체적인 예후가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았어. 그러니까 미온적인 약물 사용을 초기에 하는 것이 물론 약이라는 게 최대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적게 쓸 수 있으면 적게 쓰는 게 좋기는 하지. 결국은 약물이라는 것도 몸에 들어가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질환만큼은 내 경험상 초기에 증상이 상대적으로 좀 경미하더라도 약을 조금 공격적으로 쓰는 것이 결국 고양이에게나 보호자분께나 좋은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고. 그래서 초기에 너무 미온적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증상이 심해지려고 한다든지 이미 심해진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아주 좀 적극적으로 약물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